예. 자, 오늘 주인공은 안 오시고요. 그러게. 본인이 이제 조용필인 줄 아시는 거죠. 예. 뭐 노래라도 한 곡 하면서 들어오시려나? 예. 자, 오늘 고민정 의원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말을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네. 언론에 나오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 셀럽. 아, 근데 그거 스트레스 받아요. 뭐 좋기도 한데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정책과 뭐 이런 게 좀 이슈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뭐 기사가 안 예. 되고. 그 정청래 의원이 만약에 이걸 화면에 보여주라고 하면 본인이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제가 정청래 의원 나올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랬던 바로 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뜻과는 완전히 다른데 1월 20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조계사 앞에서 최소한 스님들이 민주당에 사과를 할 만큼 했거든요. 정청래 의원 건으로. 조계사 가서 민주당 정치인들 단체로 가서 108배까지 했잖아요. 최근에. 그랬죠. 근데 이분들 뜻을 안 잡고 있어요. 정청래 의원 말 한마디가 원래 정청래 의원 말이 없었어도 민주당 지지 안 하실 분들이 그걸 빌미를 삼아서 지금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보여주세요. 화면에. 조계사로 지금 우리 시민들 모여가서 이분들한테 지금 한마디 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20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아니 말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네. 사람이 사과를 꽤 그래도 사과를 여러 번 굉장히 하셨죠. 많이 한 거거든요. 심지어 엊그저께는 진짜 민주당 국회의원들 막 단체로 가가지고 108배까지 했잖아요.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는 용도로 쓰이는 상태. 그래서 그 민주당이 정청래 의원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를 꺼려할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오늘 여러분들이 보도로 보셨던 이해관 이 표현은 이재명 후보를 디스한 게 아니에요. 너무 과하게 정청래 의원한테 탈당해라고 권유하시는 분에 대한 일종의 디스였던 거거든요. 이걸 언론들이 이제 마치 이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디스한 것처럼 정치인 대통령 후보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본질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나간다는 의미에서 그분을 저격한 걸 이재명 후보를 저격한 걸로 둔갑시키는. 후보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아마 뭐 그랬을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건데 정치인은 정치인들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지자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관련한 이슈가 포털에 뉴스에 뜨면 95% 이상의 사람들이 정청래가 맞는 말 했는데 뭐 그러면 민주당은 그 정치를 지켜야죠. 선거에 불리하다고 후보 측근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당신 탈당하세요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만하고 대선 이야기는 하죠. 이게 정청래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주인공은 늦게 나타난다. 노래라도 한 곡 하면서 올까? 막 이러면서 고민정원 기다리고 반가워요. 있었습니다. 네. 아니 선배님이 불러놔놓고서는 본인은 바쁘시구나, 늦게 오시고. 아니 오늘은 인싸인데 운전하시는 분을 잠깐 뭐 힘들어 교체를 했는데 어. 길을 낯선 데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헤매다 왔어요. 그러셨구나. 그러구나. 예. 네, 괜찮으시죠? 가보니까 윤석열 캠프던가요? 근데 고민정원 오랜만에 보네요. 진짜 오랜만이죠. 각자 뭐 머리 했네 머리. 잘라버렸어요. 그랬어요? 미용실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자가 머리를 자르면 예. 변심 막 이런 건데 변심이에요, 결심이에요. 칼을 갈고 내가 선거에 임하겠다라는 결심이죠. 결심. 예. 네. 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네. 재밌는 시간 한번 지내보시죠. 네네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벌써 끝난다는 댓글이 올라오면 네. 우리 방송 성공한 거야. 근데 내가 그 정청래 의원 루틴을 아는데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말장난이 너무 심해져요. 아. 그래서 악플이 달리기도 해.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보여 그게. 근데 진짜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방송을 할 때는 네. 말장난 안 나옵니다. 잘 한번 지켜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가?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것 같기도 하고. 자, 시작하시죠. 뭐 정청래 인생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전체로 보면. 시작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선 레이스 분석 방송 연속 집권만이 우리 국민을 살린다는 목표하에 오늘도 신나게 재밌게 달려보겠습니다. 정청래 대선 이야기 1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 시대의 인싸 정청래 서울 마포 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이 시대 참 죄송인 정청래입니다. 뭘?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죄송한 건 후보한테 죄송한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는 죄송할 게 아, 사실 여러 없는 거예요. 가지로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여러 가지 죄송인으로 하죠. 그러니까요. 이 시대 참 죄송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더 인싸가 나와 계시네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아니, 고민정 서울 광진구 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정청래 의원님을 능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직 아니, 멀었어요. 아니, 싹수가 보여요. 보여요? 네. 왜냐면 제가 초선 때 그랬습니다. 아. 뭔 말만 하면 네. 또 시비에 걸리고, 그거 조용하면 또 조용하다 또 뭐라 하고. 그리고 그 말 안 하고 있으면요,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고. 네. 그리고 그 이제 기사가 좀 안 나, 한 달 네. 정도. 그러면 요즘 페이스를 잃었냐고 그러고. 그렇죠. 막 일 안 그래요. 한다고 그러고. 네. 참 근데 불쌍해. 어쨌든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저쪽에서 진중공 데려다가 막 써먹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 까는 데 써먹고 그런 식으로 사회적 셀럽들이 계속 SNS라도 회자되는 것은 우리 쪽 스피커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지금 고민정 의원은 한 3선쯤 돼버리는 거예요. 그 비중이. 그래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약 180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 중에 SNS 인용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많아야 5명밖에 안 돼요. 아니, 근데 이게 내부에서 막 저기 할 때는 그게 제일 가슴이 근데 아파요. 이제 한 가지 마음 아픈 거는 네. 이제 고민정 의원님이 요런 것을 좀 경계를 하셔야 되는데 공격수를 하다 보면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잘못하면 고슴도치가 돼요. 그러니까. 네, 미운 오리 새끼.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정청래 의원님의 오늘 그 사건이라고 해야 돼, 사태라고 해야 돼, 사안이라고 해야 돼. 어쨌든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좀 오늘 제가 강연을 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민주당이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된다. 아, 하물며 다른 당은 합당도 한다고 그러고 뭐 그죠? 단일화 논의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좀 이 살려주고 감싸 안아주고 이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그래야 맞습니다. 되는데 아, 그렇지 않은 이런 사안들이 터질 때는 되게 속상해요. 그게 내일이 아니든 뭐든지 예. 간에. 저는 오늘 그냥 기사들도 보고 댓글들도 쭉 살펴봤어요. 그것도 이제 민심을 살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주된 댓글 중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흔들고 막 당 해당하고 나갔던 사람도 다 들여보내면서 네. 복당시키면서 그러니까요. 정청래는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럼요. 그 댓글이 가장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이제 핵심 지지층이 그런 정치인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맞는 말 한 정치인을 지켜내는 당에 더 믿음을 주거든요. 의리. 근데 옛날에 왜 김종인 씨가 정청래 의원 컷오프할 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되죠. 지지층이 이완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민정 의원 이렇게 보면은 고민정 의원 우리 가까운 사이예요. 먼 사이예요. 우리 왜 가까운 사이죠. 근데 이제 제가 전화도 해서 이제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예. 이렇게 뒤로 물러서 설령 이제 물러설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서야지 아. 돌아서 등을 그렇죠. 들자면요. 야, 천재. 그러면 등짝을 맞는 게 우리 편이 던진 돌이에요.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지지층이 이완돼 버려. 그게 정치의 기본이야, 기본. 그게 베이직이라고. 그리고 이제 국민 지지자들 이런 분들 막 고민정 의원을 응원하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막 뒷걸음치고 막 물러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실망해서 그러면 지지를 안 해요 또. 그죠. 더 실망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는 이런 숙명인 것 같아요. 지지자들과 한 몸이 되어서 호흡하면서 네. 싸우면서 어떨 때는 얻어 터지기도 하고 또 네. 지지자들이 또 욕을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얽히려 설크려져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심리적 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심리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정치인은 굉장히 행복한 정치인이고 그것이 이제 대중 정치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이제 모토로 삼고 있는 게 대중 정치인은 대중의 언어로 대중의 이슈를 대중에게 직접 말하라. 야, 뭐 정청래 정치교실입니까? 그러네.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특히 조중동에게. 조리돌림 당하는 거죠. 근데 저는 2004년도부터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지금 건 한 20년 됐는데 조동하고는 단 한 번도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요. 왜 조선동하는 인터뷰를 안 하냐. 네. 저는 언론하고만 합니다. 어마어마한 디스다. 니들은 언론이 아니야? 예. 어. 그렇게 했고 사실은 조중동을 안 했는데 중앙은 좀 꽤 친한 기자가 있었어요. 형님 동생 하는. 근데 무슨 사적인 전화하다 보면 그게 취재가 된 거야. 그래서 인용해서 기사를 몇 번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번 한 꼴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조중동하고 인터뷰를 안 한다고 했다가 중앙은 뺄 수밖에 없었어요. 예. 또 거짓말은 또 못 하셔가지고. 못하니까. 예. 왜냐하면 서너 번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사실이니까. 인터뷰인지 모르고 막 전화하다가 네네네. 형 이거 써도 돼? 아니 뭐 내가 무슨 못할 만한 것도 아닌데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리더의 자질 중에 하나가 내 말에 명분이 있으면 내가 물러서면 지지자들이 다 돌아서요. 내 말에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지지층을 믿고 나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컷오프 때 생각이 어제 오늘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났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컷오프를 당했어요. 제 6일간 잠수를 탔습니다. 근데 온갖 이제 메시지 뭐 연락 이런 게 오지 않습니까? 네. 와, 근데 당 지지율이 4%가 빠졌다는 게 딱 뜨더라고. 근데 그 해에 네. 3% 이내로 당락이 결정된 총선이요. 57군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수도권은 거의 다 박빙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고민정원도 지금도 3% 차이 마찬가지고. 안 났죠. 그럼요. 저 2.5%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나더라고. 내가 무엇을 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컷오프를 당했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덕헌 유세를 만들어가지고 이러면 큰일 나지. 그래서 이제 뭐 탈당했던 당원들 다시 돌아오라고 네, 그러고 네. 탈당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니니까 여러분 나를 봐서라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당시 대표도 굉장히 뭐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복구가 좀 된 거예요. 그래서 한석 차이로 일당이 된 건데 네네. 4% 떨어진 상태로 그냥 선거 치렀으면 끔찍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안 됐고 출마를 정식으로 했다면 더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한석 수도 있죠. 차이가. 근데 그때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그때는 이제 뭐 추호 선생이 그랬지만 고민정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그 이동영 작가랑 네. 저랑 그 청주에 가서 콘서트를 했어요. 한 500석 되는데 1000명 이상이 와버린 거예요. 아 이걸 그러면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하면 되겠다. 네. 그래서 그걸 계획을 다 짜는 거예요. 당에서도. 그리고 그때 이제 저 손혜원 문재인 대통령까지 표창원 몇 명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좀 이렇게 그런 분들. 그래서 부산 백스코에 한 네. 2000석인가? 그걸 만약에 가기로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전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컷오프 전에 이미 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수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자. 2000석 규모로 해놨는데 그게 백스코가 눈물의 바다가 된 거죠. 야, 그때. 우리 정청래 의원이 페이스 잃었네 보니까. 왜? 뭔가 마음에 심히 동요가 느껴져. 왜요? 그래요? 이렇게 말을 장황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 힘들지 당연히. 아니, 당연히 이분도 힘든데. 사람인데. 아니 근데 정청래는 이겨내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이게 무슨 대선 국면에 나온 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갔다 나온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같은 편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라는 표현을 쓸 게 아니라 정청래 말이 맞다. 정청래를 지켜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틀린 말 한 게 아닌데. 하여튼 차라리 민주당에서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 흔드는 일부 세력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전방송에서 까드렸는데 그런 분들을 탈당시켜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하여튼 죄송합니다. 오늘 게스트 좀 소개가 늘 끝나서. 네. 고민정 의원이 이제 SNS 한마디 한마디가 막
셀럽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한테도 이제 스피커 하나가 생겼구나 라고 되게 지금 흐뭇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요 뭐, 방송을 그렇게. 날마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한마디 봐야 뉴스 안 나잖아요. 네. 고민정보는 SNS에서 한 줄이 뉴스가 나잖아. 그 차이야. 아니야, 나는 이걸 보면서 오늘 정치 이슈가 뭐가 있었구나를 보면서 가요. 이 소스 제공자들인데. 그러니까. 근데 어. 고민정 의원이 조짐이 좋은 거예요. 아까 싹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디 시내나 어디 뭐 지방 가보세요. 알아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고민정 의원은 다 알아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진짜 완전히 뭐랄까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뭔가를 갖고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조선 의원님들 중에서요. 뭘 썼다 그러면 기사가 나는 의원이 고민정 의원이 있고요.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쓰면 반드시 기사가 납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저 페이스북 앞에 뻗치게 하는 기자가 있는 거야. 그렇죠. 알람 해놓고. 아니 그 팀이 아예 있더만요. SNS만 계속 보는 온라인 팀이. 자, 고민정 의원 잘 싸우시라고요. 그냥 일찍이 후원금 좀 모아봅시다. 네. 제가. 사실 이거 여러분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1월 1일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제가 지금 지방 일정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도 서산을 갔다가 막 올라왔고 어제는 태백을 갔다 왔고요. 이 전국을 막 돌다 보니까 뭐 많이 드네요. 이것저것. 근데 월에 2배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쓰라고 네. 2배 모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작년에 꽉 찼죠. 작년에는 네. 해서 자, 마무리했는데. 팟캐스트 듣는 분들을 올해는. 위해서 계좌번호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농협 301-0273-1119-91. 내가 후원한 사람이 뭔가 열심히 싸우는 걸 보면 흐뭇하잖아요.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다. 고민정 후원의 농협 계좌 301-0273-1119-91. 뭐 광고 같아요. 고민정 후원의 DJ가 되고 괜히, 싶었다. 근데 사실 오늘 선배님을 이렇게 직접 보니까 내가 놓쳤네 하는 생각이 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까 이제 서산 일정을 쭉 갔다 오고 나서 오후 늦게 차에서 올라오는데 이제 기사를 본 거예요. 선배님 기사를. 그래서 문자를 바로 보낼까 하다가 힘내서 선배님하고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얼굴을 보고 내가 힘을 내라고 해야지 했는데 아니야. 타이밍이 문자를 바로 보냈어야 돼. 이게 뭐든지 고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름이 고민정이잖아요. 제가 좀 고민이 좀 많아요. 너무 고려를 많이 해. 이럴 때 신중하면 안 되는데.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야.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 내가 타이밍을 놓쳤다. 고민정 의원 네. 내가 전화 몇 번 했었죠. 저 힘들 때 진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때는 문자 하나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정청래 의원님 전화번호 많이 아시잖아요. 힘내세요 의원님 이 말 한마디가요. 정치인들한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저희 의원실로 네. 거의 뭐 먹통이 되다시피 폭주. 네, 전화가 와서 우리 인턴 직원을 얼마 전에 뽑았거든요.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겠네요. 다 전화 받느라고. 그리고 저한테 문자가 많이 왔어요.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별일이 없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러저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예. 빨리 정상적으로 합시다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본인이 못 하시는 말씀을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뛸 때는 그런 부분은 아예 그냥 견디고 모른 척 하거나. 근데 정청래 의원은요, 우리 진영에 약간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누군가가 어떤 뭐랄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권세를 이용해서 탄압한다는 느낌을 주니까 분노하는 거고. 네. 저는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정청래 의원 도움 안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지켜야지. 난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사과는 사과고 지킬 건 지켜야지. 네. 그것도 못 견딜 거면 정치를 왜 합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불교하고도 문제를 잘 풀어가도록 노력하고 또 우리 정청래 의원님도 그럼요. 지켜야죠. 네. 저희가 뭐 하나 버리고 하나 택하고 이럴 수는 없죠. 정치라는 게 다 융복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두 개 다 지키겠다. 정치라는 게. 네, 이제 한 2년 됐다고. 정치라는 게 이런 거야. 예. 안철수의 7년 전 의원입니다. 융복합. 많이 그로우업. 그로워? 그리고 많이 컸다. 자, 알겠습니다. 청내 생각. 중도는 없다. 제가 늘상 했던 말입니다. 좀 이것을 순화시켜서 말한다면 중도는 신기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도는 마치 중앙선 노란선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네. 항상 중도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음. 여당다울 때 여당이 잘했어 라고 박수를 쳐주고 야당이 야당 역할 잘했네 라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당을 응원하고 어떤 때는 야당을 응원하는 거지 네. 항상 여당과 야당 1과 100 사이 50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아하. 보통 민주개혁 진영이 40%, 보수 진영이 40%를 봤을 때 이 20%를 우리는 중도로 부르는데 저는 중도로 부르지 말고 스윙 보터라고 부르자. 맞죠. 민주당에 대해서 항상 비판했던 것이 180석을 줬는데 뭐 했냐라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 개개 의원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거라는 것은 대중인식과의 싸움이거든요. 대중인식이 180석 줬는데 니네 뭐 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답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180석 가지고 뭐 했어? 라는 데 대한 답을 명확하게 못 준 부분도 하나 있다. 그것은 평소에 지나치게 중도를 의식하고 네. 중도 지향적으로 가다 보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죽도밥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우리가 오히려 그 중간 지점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대선 동안 뭘 할 수가 없다면 대선 이후에 우리가 정말 이걸 하겠다 하는 대중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 진정한 반성과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친 중도에 매몰되는 현상을 피하자. 정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 한 뭐 9년 가까운 시간 동안 했던 정확한 핵심이 그거예요. 뭐 이렇게 유보층, 네. 중도층이라고 말하는 거 무당층. 무당파는 따로 있잖아요 지금 저 국민의힘에 네. 무당파 따로 있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90% 이상은 중도가 아닙니다. 제가 분석했던 중도는 두 가지예요. 특정 세력이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는 태생적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되고 소위 말하면 샤이보수 이런 거. 네. 그리고 진짜 중도는 긍정적인 거, 개혁적인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중도가 전체 10 중에 나머지 90%는 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는 개혁적인,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 한쪽은 보수적인 사람들. 나머지 진짜 정신 무관심층은 투표에 응하지 않는다. 그게 중도를 바라보는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는 없다는 말이 정답.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혁에 실망해서 돌아선 세력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실체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 기다렸더니 개혁을 제대로 못하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고 돌아선 세력은 네.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너무 과격해서 너무 개혁적이어서 실망해서 돌아선 세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조중동의 시각이죠. 그렇죠. 항상 그런 식으로 길들이려고 하죠. 당사에 가면 항상 조중동이 쫙 놓여 있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최고위원 할 때부터 주장했습니다. 신문 복사해서 스크랩 놓고 회의하지 말자. 지금 신문 열독률이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신문은 이제 100명 중에 10명도 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 신문을 복사해 놓고 네. 그 조중동 제목이 뭐가 어땠다, 이 큰일 났다, 어쨌다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네. SNS의 민심 동향도 같이 5대5로 놓고 하자. 최소한.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지지자들,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댓글 하나하나에 다 민감하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댓글을 안 봅니다. 댓글을 몰라요. 그래서 댓글까지 좀 안 보자. 보는 거 아니고요? 아니, 그냥 자기 기사가 아니라 일반 기사. 일반 기사들도. 헤드라인만 보고 지나가겠지. 네. 헤드라인만. 쭉 보면 되거든요. 밑에 내려가서. 그러면 그 댓글을 하나 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 다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쓰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댓글 민심은 잘 못 봅니다. 우리 당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다 세심하게 봤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 정치 고관 여성들은 팩트 체크까지 댓글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거기서 괜찮은 것들이 또 발견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같은 걸 정보를 얻게 되는 거라서 그런 디테일들이 저는 민주당을 살린다고 보고. 제가 5, 6년 전에 네. 고등부대 있을 때 강연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거창 그쪽 있잖아요. 지역위원회 강연을 갔습니다. 한 150명, 200명 정도 나왔는데 제일 많이 나왔대요. 그리고 뒤풀이를 갔어요. 80 정도 된 할머님이었어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제가 답변을 못 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예. 제가 미처 챙기지 어. 못했던 뉴스라든가 기사라든가 그 할머니는 경제적인 것까지 전문적인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쩜 이렇게 모르는 게 없어요? 했더니 하루에 듣는 팟캐스트가 20개래요. 진짜. 와. 네. 할머니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면 1번. 자, 진짜 어쨌든, 옛날에는 그 신문하고 지상파 방송 요것만 봤어도 되는데 지금은 유튜브 이런 채널들도 많이 봐야 되고요. 이게 이제 여론을 많이 형성하고도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선거운동의 흐름은 네. 예를 들면 선거운동을 가장 주도하는 건 저는 포탈이라고 봐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포탈은 분명히 좌표 찍힌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이용되는 게 여론조사. 여론조사의 목적이 사실 진영성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자신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를 내고 상대방 투표 포기시키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은 그런 거로. 제대로 당해본 게 그 둘, 포탈과 여론조사에 제대로 당해본 게 4월 재보궐선거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싹 쓸려가 버리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저는 이제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나 포탈의 분위기에 막 휩쓸려 가버리는 순간 우리가 지는 네. 이럴 때는 진짜 딱 손 꽉 잡고 흔들리지 말고 가면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봤는데 오늘이 50일인가 됐죠. 근데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2에서 37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 12년에 박근혜 당시 될 때 보니까 54일 전 조사가 그 당시 37%였더라고요. 그리고 17년에도 문재인 후보가 33%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40%대를 못 넘고 있다. 그래서 박스권에 갇혔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도 요맘때는 다 그 정도 지지율이었습니다. 32.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이 32에서 37까지 나오기 때문에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그 말에 저는 동의. 예. 자, 알겠습니다. 정내 생각이었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는 보통 이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어떻게 윤석열 지지율이 저렇게 나올 수 있지 싶은 거. 아니,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정치인이 가지면 안 되는 모든 걸 다 보여줬지만 확실히 정권교체 여론을 등에 업은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후보가 아니라 정권교체 여론이고 소위 공약이 정권교체인 사람과 네. 어떤 철저한 공약과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제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결과물이. 자동응답 ARS는 윤석열이 좀 잘 나오고 그리고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어보면 이재명 후보가 좀 잘 나오는 그 흐름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거기 하나 이슈가 더 살아있는 게 단일화 이슈가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네. 지지율이 이제 인정하거나 안 하건 박빙인 건 맞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죠. 여러 조사들을 저도 날마다 계속 받아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의 흐름이 등락을 거듭하지만 다 합쳐보면 상당히 박빙으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직 넘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이제 투표를 하면 투표한 사람이 100%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투표를 안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한 20%, 30% 정도 될 거고. 지금은 이제 무응답층이 있고 잘 모르겠음이 있잖아요. 그걸 다 따져서 보정을 해보면 43%면 당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체적으로 37% 안팎. 그렇죠.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5, 6%가 이제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레이스상.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한 땀 한 땀 이제 올리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제 결과는 좀 다를 거라고 보는 이유가 윤석열에 대해서는 묻지마 지지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을 지지하면서도
후보 교체는 70%또 동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거기도 머리 아플 거예요. 그쪽 진영으로 보면 정권 교체의 도구인데 네. 이 도구가 무용지물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런 잠재적 생각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중에서 없다일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 저번에 그 컨벤션 효과 누릴 때 네. 경선에서 후보가 됐을 때가 윤석열의 최고점이에요. 맞아. 그렇죠. 더 이상 안 올라간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 윤석열로 가능하겠네 이러면서 막 밀어준 거거든. 묻지 마라. 근데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도대체 좀 부끄러운 후보야. 이거 갖고 되겠는가 싶고. 그래서 술자리에서 제 뇌피셜입니다. 네. 나보다 못한데? 어. 나보다 못한데 왜 찍지?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자리의 민심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와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언중들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3프로 TV를 보면서 반했어요, 제가. 아니, 저렇게 어려운 것도 이렇게 쉽게 잘 풀어낼까. 왜냐면 쉽게 말하고 짧게 말한다는 것은 해박하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뭘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용을 다 장악하고 뭘 있는 모른다는 것은 중원 보면 말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맞지. 그리고 뭘 잘 알아야 비유와 상징을 잘 하거든요. 그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식계 백과를 보면서 e스포츠는 제가 나름대로 좀 알잖아요. 네. 근데 e스포츠 이 게임 이런 걸 가지고 1시간 동안 떨지 않고 쫄지 않고 자연스럽게 얘기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근데 그걸 보면서 다방면에 대해서 박학다식하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제일 강점이 현장성 아니에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는 중단 없이 가야 된다. 근데 현장도요. 자신감 없으면 말문 막힙니다. 저번에 왜 그 재개발 노원구 갔을 때 네. 거기 지영민이 뭐라 그랬냐면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보다 잘하네. 그런 말이 항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별명이 천재명. 천재명. 그래서 이게요. 국회의원을 했으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일선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축적됐잖아요. 12년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강점이에요. 그래서 다음 정부는 무조건 민주당이어서라고 뭐 저희는 그렇게 싸우긴 하지만 전문가 대통령이 탄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가 수준이 그만큼 올라왔고 기반이 좀 탄탄해졌기 때문에. 근데 그냥 단순히 분노의 정치를 하는 분이 된다면 그 바닥이 완전 다시 다 무너져 버릴까에 대한 좀 두려움이 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의 지지 이유나 강도가 다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외교를 잘할 사람 또 경제 정책을 잘 필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를 물어보면요. 거의 더블 스코어 항상. 이상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특징이 네. 지난번 대선하고 달리 이번 선거는 뭐가 사라졌냐면 이념 선거가 사라졌어요. 이념.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민주 대 반민주 구도 이런 건 지금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념 선거가 사라진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면 실물 경제, 민생 경제, 실사구시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 소확행 공약으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쪽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안철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대선은 이미 이재명 후보 대세론으로 갔을 거예요. 비교해보니까 너무 차이 나니까. 그렇죠. 제가 믿는 구석은 그런 거거든요. 후보의 자질이 결국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아까 말하는 없다는 그 중도층에서는 후보의 자질을 갖고 투표를 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저쪽에서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벼랑 끝까지 몰렸어요. 막 그 사람의 자질이나 뭐 부인 이야기 같은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서 못 찍겠네 하던 그 찰나에 안철수라고의 단일화가 남아있지 하면서 저쪽 정권 교체를 원하는 계층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달려들게 된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결국 안철수하고의 단일화 이거는 어떻게 될 걸로? 그 이야기는 정답은 정청래 의원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 네. 87년 이후 대선 8번째입니다. 네. 근데 단일화에 성공한 게 딱 한 번이에요. DJP 연합. 아하. 이게 뭐냐면 all or nothing 게임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단일화 게임을 성공적으로 간 예가 별로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중간에 깨진 거고요. 2012년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그때 후보도 안철수랑 깨진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요. 저쪽도 마찬가지거든요. 17년에도 뭐 안철수, 홍준표, 문재인 셋 다 있었어요. 다 나왔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DJP 연합 같은 형태밖에 없거든요. 성공하려면. 근데 안철수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대통령이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단일화되면은 누가 더 이길 것 같냐 여론조사 해보면 안철수로 나오고. 자기는 대통령 하고 싶고 윤석열 아니 당신은 그냥 뭐래 장관이라도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무슨 얘기야 우리가 제일 야당인데 그 세석밖에 안 되는데 언감생심 이래서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전 국민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안철수가 윤석열을 이기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정하면 윤석열이 이기잖아요. 근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런 여론조사 안 하려고 하겠죠. 결국은 방법이 국민투표를 해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여론조사를 뽑을 수밖에 없는데. 여론조사 언제 한다? 여론조사 기관 두세 개 한다. 그러면 다 대기하죠.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렇죠. 근데 국민의 당은 당원이 별로 없잖아. 네. 그러니까 무조건 윤석열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안철수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산소호흡기 대준 거죠. 안철수 산소호흡기.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 당대표하고 안철수하고 사이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 가면 쓴 그 토론회에서 아니 그 왜 가면을 쓰고 그렇게 해요? 언제 가면 도대체 썼어요? 어떤 심리로 그런 걸 하는지 나 이해가 아니 그러니까 안 그 되더라고요. 기획을 이제 JTBC가 한 건데 2회 만에 끝났어요. 그 때문에. 이제 종영된 거지 이제. 아니 내 방송 입장에서는 시청률이나 이런 뭐 깜짝 등장 이런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섭외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나는 거기에 응한 그분의 이 마인드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은 못하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그냥 슈퍼 관종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워낙 나서고 싶고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그런 사람이 이제 거기 가서 안철수 욕하고 있으니 당대표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는 이런 캐릭터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면 시골에 가면 장날이 있지 않습니까? 네. 팔 물건도 살 물건도 없어. 근데 습관적으로 장에 가는 거야. 흰 바지 입고 네. 백구도 신고 모자 쓰고 하얀 모자 쓰고. 아, 왠지 오는데. 이미지가 좀 맞다. 네, 근데 귀여운데. 그게 뭐냐면 그런 것처럼 예. 선거 때만 되면 당선 강성 여부가 없이 항상 장에 가듯이 나오는 그런 캐릭터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벌써 지금 10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더 큰 그림은 안철수가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절대 휩쓸려 가지 않겠다. 나한테 혹시나 윤석열이 어떤 유고된 상태에서 나한테 떨어지면 받아먹겠지만 니들 단일화는 절대 안 속할 거야. 그게 눈에 의지로서 보여요. 왜냐하면 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야권에 이제 사실상 국민의당 해체에 가까운 정도의 바람이 불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체가 박근혜 탄핵 때 한번 됐어야 된 해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내내 5년 동안 발목 잡기를 하는 과정에 어찌어찌 버티면서 이제 최재형, 윤석열 이런 사람들로 뭔가 산소호흡기를 한번 됐는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야당의 후보가 되는 것은 그 당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대선이 졌어. 그럼 당연히 야권 재편에 있어서 안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 역할 때문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다음을 노리겠구나. 안 되는 대선 후보를 막 되려고 노력하는 그게 아니라 자기 가격을 올려야죠,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안철수는 대선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남는 장사예요. 네. 그 다음 그러네. 기회를 약속할 수 있잖아요. 지방선거 등등. 그렇네요. 근데 윤석열은 뭐냐면 가업을 계승할 적자가 없어서 결국 양자를 드린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안 됐어. 양자를 가지고도. 그럼 이제 집 나가라는 거죠, 이제. 그죠. 여기가 끝이죠, 뭐. 그러니까. 거기 심각해요. 그렇게 대선 지고 나면 다음 대선 주자가 없어요. 누가 나가요? 홍준표 또 나올 거예요? 그러게요. 그분도 이제 연세가 계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경선과 저쪽 경선을 보시면은 퇴물들이 나와갖고 윤석열 들러리 서버린 거고 이쪽은 좀 되신 분들 한두 명 있었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잠재 대선 주자로 이렇게 커나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욕설 이런 거 막 까고 그 전에 김건희 전화 녹취 까고 막 이렇게 막 네거티브 극심하게 가잖아요. 네. 이걸로 판을 흔들 수 있을까요? 저는 소위 말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이 부분은 몇 년 됐습니까 벌써? 그래서 저는 그 크게 반응이 크게 여파 없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파 없을 거라고 여파 봐요. 없을 새날 거라고 방송 보시면 2014년에 이재선 씨하고 박인복 씨를 제외한 그쪽의 형제들이 호소문 하나를 쓴 게 새날 방송이 최근에 올라온 게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거 한 10분짜리 들으시면 상황이 그렇구나. 그냥 게임 끝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장문의 가족사, 슬픈 가족사를 썼어요. 네. 그때 그걸 많이 받고 예방주사를 많이 받았고
이제 귀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7시간 소위 말한 녹음 그 MC 스트레이트 그걸 보고 제가 당 요로에 공보단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이요? 네. 네. 건의를 아이, 했습니다. 진짜. 아, 나 깜짝 놀랐네. 뭐냐면 아니, 요즘에는 삼성의 이재용 아버지도 김건희라고 하고 있다니까 지금 아. 내가. 그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7시간 녹취를 풀었어요. 물론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싱겁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처음 들어본 분들은 굉장히 쇼킹하거든요. 그러면 당에서 그걸 가지고 풀어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김건희 씨 전화 인터뷰를 보니까 체코에 갔네요. 그동안 안 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금 한 10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입장 없으면 입장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연실색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보단의 기존은 안 되겠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다음으로 간다고 쳐요. 그러나 군사들은 전사들은 막 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그렇죠. 그걸 보면서 내가 공보단이 이것은 뭔가 고장났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을 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겠죠. 네. 그러니까 오전에는 그래서 소강 상태이다가 오후가 되면서 이제 막 논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었는데 아까 정치는 타이밍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타이밍이 약간 놓친 것 아닌가. 네. 왜냐하면 형성되기 전에 그 프레임을 좀 만들어줄 교통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3시간이 3시간. 네. 이슈가 터진 뒤에 3시간 안에 해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건희 씨 사과했을 때 제가 곧바로 대남편 사과다. 대국민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건희 녹취록 방송됐을 때 딱 우리 단체방에 제가 쓴 말이에요. 제가 수계로서 이건 프레임 싸움이다. 어떤 프레임 잡느냐. 저쪽은 이미 이준석이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별것 없네. 별것 없네 프레임으로 갔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용부인 후보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막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고 그렇게 프레임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갔어야 돼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최순실이 다시 나타난 거야? 예를 들면. 네. 그게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쓰려다가, 당 공보단에서 입장 없음을 했는데, 또 내가 그래. 튀어나와서, 내가 쓰면 어떡하지? 저도 그랬어요. 아니 나도 진짜 똑같은 생각을 네. 했어요. 아침에 이거는 그 전날 저녁에 방송이 됐으니까 네. 하룻밤 자고 아침에는 나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떤 부분을 내가 골라서 써야 될 것인가를 막 하는데 입장 없으면 딱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저도. 뭐가 있는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침 9시인가 썼어요. MB 스트레이트 시청 소감. 최순실의 컴백인가. 그러니까 이게 정치 그거를 어. 끝나고 바로 했어야 돼. 그랬지.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의 일종의 약점이에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실망한 거죠. 그렇죠.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 또 몇몇 거예요. 또 인플루언서들이 썼어. MBC한테 속았다 어쨌다 막. 근데 아. 사실은 일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 그럼요.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신중함이 이제 저도 공보단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들만의 판단이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조금 이렇게 빠져 있으려고 하는데 그 대목은 되게 아쉽기는 예.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정치 구단께서 아니 8단만 해드릴게요. 구단은 대선 후보들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초단으로 해주세요. 정치 초단은 정치 검정띠. 정치 초단은 유튜브 채널 이름인데. 아 그래? 응? 그러면 지금 현 시점, 그러니까 이제 8일 9일 남은 이 현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는 후보는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결국은 100 중에 51표잖아요. 그치. 그렇잖아요. 51%만 이기면 돼요. 그렇죠. 대선은. 그러니까 어차피 두들려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지 빨리. 그렇죠. 그러면 제 느낌상은 이런 거예요. 너프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은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라고 본다면 40, 50대가 지금 핵심 중축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지율이 제일 많이 나오고 2030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4050은 우리를 지지해. 네. 안심해. 무관심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2030에서 우리가 뭘 계속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소확행공약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군인들 뭐 데이터 비용 뭐 절감해 주겠다. 네. e스포츠 상무팀 만들겠다. 뭐 쭉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e스포츠, 게임, 주식, 가상화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왜 이거 얘기 아직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학 반값 등록금 네. 그 10조거든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학자금 대출까지만 얘기가 공약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값 등록금 저는 공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핵심이 이거라고 봐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윤석열이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유승민 옛날 후보의 사회적 일자리 이런 것도 봤잖아요. 근데 문제는 핵심은 그거 키포인트가 아니야. 할 사람이냐 안 할 사람이냐가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요즘 조금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것이 제가 요즘 댓글을 많이 보거든요. 네. 예전에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 윤석열 컨벤션 그 효과 있을 때는 우리 지지자들 기가 죽어가지고 힘도 안 나고 네. 댓글 안 붙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우세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거든요.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그 강력한 이 지지자들에게 가슴에 불을 당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것을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들었는데 열심히 뛰는 사람한테는 더 뛸 수 있도록 흔들리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딱 잡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뭐 말은 쉽지만 어렵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세대 계층을 정밀 타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며칠 안 남은 거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대선 날이야 이제. 더군다나 일주일 7번 자면 돼요. 그리고 사전 투표는 또 일주일 전 정도에 네.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미 사실상 한 달 대선 남았네. 코앞에 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투표할 사람들은 마음을 정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받는 상태라고 그렇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단일화가 저 사람들 산소호흡기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틀어지면 우리 접근하라는 실망감을 줄 수도 있고. 이제 단일화를 기대를 잔뜩 했다 이게 실패하면은요. 예.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폭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 지지층은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섣불리 못 나서고 있는 거겠죠. 단일화에 대해서. 근데 사실 지금 이 시간쯤에는 단일화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시간상으로 시간표가 안 돼요. 그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적게 남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몽준 노무현 대통령 단일화가 아마 그게 2달 전에 이미 시작됐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두 달이 안 남은 상태. 이렇게 설 지나서 시작하면 이미 물리적으로 늦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불가능. 1월달 안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 흐름으로 봤을 때 이준석이 안철수하고의 어떤 관계도 있을 거고. 아니 잘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요. 아주 훌륭하신 간일화 거예요. 뭐 이런 말을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분의 심리 상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자기 후보가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대표잖아요. 그러면 말 한마디라도 표를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왜 굳이 안철수의 심리를 건드리는 게 도움이 안 될 텐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가면 토론에 나가서 네. 안철수를 욕했다는 소리를 안철수가 듣는 바로 그날 네. 안철수 인터뷰에서 단일화는 절대 없다. 투표하는 날까지 단일화 안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아요. 단절하네요. 그렇죠. 단일화 절대 없다. 아니면 이준석 대표는 선거 그냥 진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뭘 하려고 뭐 그런가?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후보 알 수가 관련한 없어요. 뭐 등등 이야기였고요. 네. 자, 저쪽 흉 좀 봅시다. 왜냐면 이것도 사실 방송이 제일 재밌는 게 이런 거야. 흉도 좀 봐야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거상하신 분. 그러면 때 고민하시는 분. 발언기를 많이 드리게 해서 저는 침묵으로 좀 읽어봤어요. 아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근데 지금 최근에도 그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힘 네트워크 본부 해산하는데 이런 게 이제 헤드라인이 돼가지고 일단 자르고 보자는 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 이제 한번 해보는 거지. 아. 일단은 왕자, 뭐 천공스승, 건진법사 이게 무속 논란이요. 우리가 방송을 해보고 느끼는 건데 그냥 돌출하는 해프닝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 다음날 해산시켜버리잖아요.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서 그 건진법사한테 임명장을 준 바도 없고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해체할 필요가 그러면 없지. 해체하면 안 되지. 그치. 근데 해체했다는 거 인정한 거거든요.
뭔가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렇죠. 우리 관계없다라고 그냥 없애버리는. 네. 그러니까 키워드를 잘 잡으신 거예요. 그 느낌이 그런 거잖아요. 일단 자르고 보자는 심산. 아니 보면 김건희 씨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이부속실 없애겠다고 하고 이거 또 건진 법사 그분도 문제되니까 또 이거 네트워크 본부도 부속실 없애겠다 없애고 하고. 무속실 세우려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아 부속실 대신 무속실. 아, 그 청와대 네. 제2부속실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에 혹시 뭐 불상 이런 거 있지 않죠? 아유 없죠. 그냥 사무실이에요. 그냥 아. 이렇게 생긴 일반 사무실인데 이부속실의 역할은요 영부인만을 위한 곳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가족들을 다 친인척. 이렇게 보는 곳인데요. 그냥 서포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면 여러 가지 권력 남용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관리하는 역할도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속실을 없애겠다 그래서 아 그냥 마음대로 그냥 휘두르고 다니겠다는 뜻인가? 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니죠. 이부속실 없애겠다는 것은 네. 김건희 청와대에 안 데리고 가겠다.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이혼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뜻 아닐까?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윤석열이 대선을 나오려고 할 때 네. 측근들이 네. 부인 문제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했더니 바로 측근들이 잘렸다고. 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어. 근데 그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 김건희 씨가 그냥 내가 좀 벌 줄 아는 사람의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원래 김건희 자체가 반무당이다. 그러니까 무속적인 것들이 자꾸 작동을 해서 예를 들면 윤석열이 조국 장관 내 압색할 때, 네. 윤석열이 사퇴하던 날, 윤석열이 정치권에 돌아와서 정치한다고 선언하던 날, 다 그게 택일이에요. 결과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손 없는 날? 소위? 지금 토론 날짜까지도 지금 선 없는 날을 아 그래서 31일을 주장하고 있는 거구나. 그 선이 있는 날이고요. 그러니까 그날은. 어. 근데 그 유머라니까 그 선 있는 날이 이재명 후보한테는 없냐고. 똑같이 선 있는 날이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어쨌든 그런 정도의 사실 이런 거거든요. 정책이 확고하면 그런 걸 빌릴 필요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있으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게 제 개인을 선동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 살아오는 과정에 너 몇 살부터는 잘 풀려 같은 걸 들으면 그게 긍정적으로 작동을 해요. 아,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때쯤 가면 좋아질 거라고 자신을 갖는 정도로 쓰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 모든 행위의 결정을 무속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게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돼 있는 건 완전히 거기에 기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한 번도 여태까지 점 이런 걸 봐본 적이 없어요. 때로는 궁금하긴 하죠. 과연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4.15 총선 때 이기긴 할까? 시인 남편하고 결혼해도 되나? 근데 그때마다 궁금하지만 혹시 안 좋은 뭐가 있을까봐가 겁나서라도 못하겠고. 궁합 안 보셨어요? 안 봐봤어요. 재미로라도? 안 타로점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봐봤어요. 아, 믿음 있으신 분이네. 옛날 우리 네. 나 대학 때 대학로에 그런 게 많았어요. 지금도 꽤 있어요. 응? 타로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가면 잡아요 또 네네. 공부하라고 10,000원. 그 해보셨어요? 한 번 해봤어 나도. 어땠어요? 근데 이제 그냥 그러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하셨어요? 예전에 아픈 적 없냐고. 있었어요 그때. 그거 보라고. 세상에. 어떻게 알았지? 참, 네. 이렇게 되고 네. 또 뭐냐면 물가에 가서 고생한 적 없냐고. 있다고. 예. 7살 때 물에 빠져본 적 있다? 저수지에 가서 수영하다가 한번 맥주병이 된 적이 있어요. 그 버들강이 잡고 내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적 있다고. 그거 보라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뭐 어디에서 귀인이 나타난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여기에 앉아도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고민정원 때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고민정원은 머리를 짧게 깎는 게 좋겠습니다. 예. 얼굴이 잘 드러나 보여서 얼굴을 가리고 다니지 마세요. 앞으로 명예가 가립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문자 막 아니 이런 것도 있어요. 잘하실 것 같아요. 저기 고민정 씨 카메라 앞에 설 일 많아질 거다.
그 대체적으로 사람들 카메라 앞에 그런 종류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이든 뭐 방송인이든 다 많지. 카메라 앞에 서잖아요. 그렇게 맞추는 건데 네. 아무튼 이게 이제 실제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작동을 하는 그 문제 첫 번째.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재미로도 하고 또 앞날이 당장 궁금하니까. 그러나 국가의 그 큰 결정을 할 때 그게 개입이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근데 이제 일이죠. 지역구에서 네. 고민정은 가끔 이제 그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본인들이 보러 가요. 그럼 음. 전화가 와요. 아, 생일은 알잖아요. 근데 몇 시에 태어났냐고. 나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렇지. 보는 거. 자기를 보면서 그럴 수 있죠. 보너스로 제 걸 보는 거예요. 아. 그럼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밤 10시요. 그만 좀 물어봐요. 그러면 가서 이제 보는 거야.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 보는 사람마다. 밤 10시면 해시인가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제가 해시. 1965년 양력으로 5.18이거든요. 아. 음력으로 4월 18일이고 부처님 오신 날 열흘 후에 태어났는데 음력으로는. 근데 이제 그때가 해가 길 때잖아요. 5.18이면. 네. 그리고 시골에서는 일하고 와서 저녁밥을 먹으면 8시 반 9시 되거든요. 근데 밥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후에 태어났대. 댓글창에 나옵니다. 10% 정도는 맞대요. 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야. 그래가지고 몰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시계를 안 봐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일 끝내고 이런 게 재밌네. 일 끝내고 밥 먹고 1시간쯤 후에 저를 낳았대요. 아버지가 받았대. 그러니까 10시야 이게 밤 10시. 그리고 요새는 유도분만 맞고 낳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러면 저를 이거는- 10번째로 낳기 때문에 네. 금방 낳대요. 아니, 실제로 그쪽 공부를 내가 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해시라고 하는 것도 예. 자시가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네, 자시예요. 자시. 그러니까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 그러니까 그 10시쯤은 해시가 맞는데 네.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보면 그런 정도로 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이제 비과학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역술인과 무속인의 차이에 좀 가까운 건데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 첫 번째 그게 문제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윤석열 스타일이 측근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 측근도 그냥 측근이 아니라 왜 검찰에 있을 때 한동훈 같은 그 측근들하고 검찰 뭐 사실 전횡하다시피 해서 고발 사주하고 자기 뭐 수사 정보관 이용해 갖고 뭐 고발장 써서 주고 이러는 사람. 네네. 그리고 캠프에서는 부인을 어떻게 못하니까 부인의 오빠가 등장해서 실제로는 주도를 하게 하고 이게 국가를 운영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 근데 가깝습니다. 또다시 만약에 이제 문고리 정치를 네.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어.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해야 된대. 근데 미국에서 저쪽이 요날 정상회담 합시다. 그런데 아 그거 손 있는 날이라 안 되는데요. 어? 오늘 방송에서 했던 얘기예요. 노 핸드데이.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럴 일이 없게 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 두 가지에다가 윤석열의 뭐 무능, 무지, 무식은 빼고라도 그 다음에 거짓말이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친문 중에 친문이신 거잖아요. 우리 저 고민정 의원이 청와대 대통령이 입을 했으니까 대통령 같은 스타일은 그냥 인정하면서 사과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정치라는 게. 윤석열은 논란만 터지면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일단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때 저것도 그랬잖아요. 무슨 허위 이력 문제 터졌을 때도 게임산업협회 예, 재직증명서. 예. 네.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네.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다른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가차없이 잘라버리는데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거짓 해명이 더 문제를 이제 키우죠. 사실은 가장 그 국민의힘의 가장 큰 리스트는 윤석열 후보의 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된 의리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의리를 지킵시다. 그건 좋은 의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폭들끼리 네. 야 저기 가서 누구 때리고 돈 뺏어오고 야 너 가다가 무섭다고 배신하면 안 돼? 그게 의리라면 나쁜 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거리들끼리 뭐 선과 악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친한 사이끼리 뭘 하자. 이건 나쁜 의리죠. 저는 윤석열 씨가 그런 거에 젖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걸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게 현재 이제 국민의힘의 주요하게 축을 이루는 게 다 이제 검찰 출신들의 사람들이었고 윤핵관이란 말이 끝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이제 회자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 보면은 이 정책
정책은 정책팀에서, 일정은 일정팀에서 이렇게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측근 몇 명에 의해서 뭔가를 계속 해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국정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럼 다시 이제 문고리 재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싫어했었는데. 내가 또 이 바닥에서 오래 굴러먹은 사람이라 내가 본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의 중요한 선거 후보 중에 최악이에요. 최약체 후보예요, 사실은. 최약체이기도 하고 최악이에요. 최약체 후보이기도 하고 최악체 후보이기도 하고. 네. 그 최악이라는 게 그 중에 하나는 기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안 찍는 사람들도 토론은 정책은 공약은 이재명이 낫다고 하는 인정하는 바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저 사람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다 갔잖아. 말도 안 되는 거를 갖고 와서 그냥 이 사람 버티고 있는 건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만들어줬던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 하나가 네. 윤석열을 그래도 뭔가가 있겠지, 실력이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치를 주는 걸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본인 실력은 지금 오늘 그 민주당에서 김건희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지금 의혹 제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김건희 씨 재산은 윤석열 씨와 동거하는 시점부터 급수적으로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 이제 범죄성까지 포함되면 나는 봤을 때 윤석열 씨가 대선에 나왔다는 건 대한민국 현 사회의 어마어마한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결혼할 때 2천만 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사 한 20년 해가지고 2천만 원이면 그 경제관념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대부분 다 김건희 씨 재산이죠, 지금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의 재산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해도 문제, 몰랐다고 해도 문제예요. 알았다면 대개 보면 검사들이 수사 안 해버리고 윤우진처럼 그렇게 만들어줬을 자기 장모도 그렇고 그것도 문제고 몰랐다면 진짜 무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진짜로 맥을 잡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화 녹취가 문제가 아니에요. 김건희의 재산이 왜 윤석열과 동거하고 결혼하는 시점에 불어나기 시작하느냐. 이걸 제대로 끝까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번 선거가 참 어려운 게 김건희 씨든 윤석열 씨든 그 두 사람에 대한 문제가 한두 개만 딱 있으면 그것만 계속 얘기하면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요. 이게 악이 악을 덮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네. 너무 많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선택과 헷갈려해. 집중이 안 돼. 네. 왜냐하면 어떤 거 하나 놓칠 수가 없게끔 너무 중요한 범죄적 그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의혹이 많은 것이 경쟁력인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잠재적 중도층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들 10분의 1만이라도 알고 있어도 윤석열 찍기가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대선 투표장에서는 이 선거판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투표율이 좌지우지할 건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 문 대통령이 사우디 뭐 UAE 가갖고 어마어마한 성과를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보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울어진 운동장 내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하는 지지율이 40%가 넘는다는 것, 그 지점이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지지층과 상당히 겹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겹칠 거라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 다 비호감으로 만들어놓은 언론의 흐름 때문에 네. 결정적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 세력들을 한무대기하고 문 대통령 지지하고 이재명 지지하는 후보와 한무대기가 서로 맞부딪히는 상태라고 보는데 뭐 결정적으로 캐스팅 버터들이 선택할 때 윤석열을 찍었을 때 좋은 점이 하나도 안 나타난다면 이분들은 이재명을 찍을 확률이 높은 대선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출범하고 나서 전국의 강연을 문재인 정부의 성격 이걸 이제 강연을 출범 후에? 쭉 했었거든요. 했는데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55%의 지지로 박수 받고 떠난 대통령이다. 어쩌면 우리도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 과반 지지를 넘고 퇴임하는 박수 받는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정권 교체가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50% 넘습니다. 오히려 교체가 되면? 아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렇죠. 50%가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50% 지지율이 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니까 41% 당선이 됐어. 네. 지금 여론조사는 투표 안 할 사람까지 포함된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한다면 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51% 이상의 사람들이 찍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할 때 지지율이 과반 50%가 넘고 넘은 상태에서 퇴임한다니까요. 아니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이냐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정권 연장을 하는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정권을 뺏긴 대통령은 우리 입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사회가 역사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자, 근데 이제 이 네거티브 선거판이 결정적으로 전체 대선판에 미치는 영향이랄까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보실까요? 네, 이런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왜 국정감사하면서 정책은 얘기 안 하고 정쟁만 얘기하냐. 네. 정책을 얘기하면 보도가 안 돼요. 한지를 몰라. 무슨 정치 싸움을 하면 그건 보도가 돼. 그게 참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네거티브를 하냐라고 네. 얘기를 하죠. 언론들이. 근데 네거티브를 안 하고 정책을 얘기하면 보도를 안 해. 어떤 정책을 냈는지. 네거티브를 하면 또 그건 또 클릭 장사가 돼. 네. 보도를 해.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 고민정 의원 계셨던 KBS가 네. 저는 이제 우리 방송 특성상 팟캐스트에 왜 아시잖아요. 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를 꼭 다 음. 편집해서 내보낸단 네, 말이야. 네. 그러면은 내가 봐야 될 게 KBS, MBC, SBS, JTBC, 심지어 MBN, 종편까지도 보고요. 보도 채널 2개, 뉴스를 쫙 봐요. 오늘 나온 거를. 근데 일단 오늘- 이 방송 끝나면 그거 해야 돼. 오늘은 그럼 정청래 것도 하나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 다 나왔더라고. 본인 들으시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보도를 딱 내는데 그 KBS는 솔직히 쓸 뉴스가 없어요. 어허. 뭐냐면 평이한 뉴스 있잖아. 모든 채널들이 했던 평이한 뉴스를 그냥 집어넣긴 좀 그렇고 이도저도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뭔가 좀 제대로 된 분석. 예를 들면 이런 네거티브 선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게 있더라도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힘든지 같은 거 그런 것도 안 내. 그냥 덩치만큼 바보야 그냥. 그런 형태로 대선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공영 방송들도 그걸 못해요. MBC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스트레이트에서 그거 까는 것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조중동이나 일반 소위 말하면 찌라시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노골적으로 아예 선거운동을 그렇지, 해버리잖아요. 노골적으로 하죠.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야. 사실 옛날에는 지상파와 조중동이 서로 대선에 부딪힐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못 부딪혀요. 공영방송이 갖는 특성 때문에 이쪽은 바보처럼 그냥 균형만 지키고 있고 저쪽은 일방적으로 때리고 네. 이 구조 속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내가 봤을 때 이재명의 개인기입니다. 이거는. 기대치. 대단한 힘이죠. 그리고 운도 좋아요. 윤석열 만났잖아. 그러네. 네, 이게 또 시운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어떻게 하다 윤석열을 만났어. 네. 야. 그러니까 저는 저 개인적인 방송의 기조가 그런 거거든요. 김건희만 때리는 건 하지 말자. 사람들이 재미없어 해도 이재명 후보 공약 관련한 방송이 일주일에 3개 이상 따로 있어요. 당연히 시청률 떨어지지. 많이 안 보죠. 근데 사람들한테 누군가는 내가 윤석열을 안 찍고 이재명을 찍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소확행 같은 걸만 기억에 남겠지만 내가 아까 말했던 포인트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가면 공약은 비슷비슷해져요. 결국 어떤 사람이 그걸 할 것이냐에 대한 그렇죠. 포인트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신뢰 싸움이잖아요. 신뢰 싸움. 네. 근데 매번 선거철마다 네거티브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늘 듣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거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왜냐하면 정치는 협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도 하고 막 이러지만 선거는 이기고 짐이 명확하잖아요. 지면 그냥 끝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때로 네거티브도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후보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정책의 그 방향으로 가되 옆에 있는 투사들은 같이 싸워줄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투트랙으로 가는 건 맞고 아까 말한 후보랑 당은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네거티브가 여러 가지 악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소위 말하면 숨어있든 안 숨어있든 중도층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켜요. 다 똑같은 놈들. 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네거티브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후보의 장점을 알릴 기회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거티브는 당연한 거야가 아니라 네거티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쪽이 좀 덜 네거티브 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게 선거 전략이 돼야 그렇죠. 된다는 거지. 이재명 후보가 경선 과정에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대선에서 대표한 게 2007년 네. 이명박 당선 때 나왔거든요. 아, 근데 네. 사실은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그렇긴 한데 그때는 BBK 광운대 동영상이 나왔어요. BBK는 내가 만들었다. 당연히 이걸 가지고 얘기하죠. 네. 안 먹혔어요 그때. 아. 그 충격적인 것도. 그래서 선거 운동이 들어갈 시점은 판이 안 뒤집히고 이미 결정이 다 된 상태. 본선거 들어가는 시점은 예.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누구나 다 그냥 하나만 한 얘기지만 결국은 설 이후 여론조사 그죠. 그게 쭉 그냥 밀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 전까지 어떻게든 이걸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해 보려고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돌출 변수가 분명히 있겠죠. 상상도 못했던 거. 대장동이 이슈로 나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최대 지적이었는데. 네. 근데 그거를 이슈로 만들어서 막 몇 달 돌릴 정도의 능력은 되는 거죠. 최소한 언론이. 그렇죠. 계속 그런 어떤 흐름으로 분명히 가는 측면이 있고. 근데 그걸 또 뚫고 가잖아,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 한 50일이 안 나온 시점에서는 지지층들이 이재명 후보의 자질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똘똘 뭉쳐가는 게 대선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은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한 명이라도 알려내고 그런 것들을 최소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대선은 뭐 미래에 대한 전망 투표라면서요. 나라가 어떻게 바뀔 건지 좋아질 건지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이기는 방법은 간단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총선 때 압도적으로 이겼던 그걸 갖고 눈에 띄는 개혁을 해.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개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 등장을 해.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당이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엄청 나라 바뀌겠네 같은 거였으면 지금 이렇게 고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저희의 잘못이네. 우리 민주당. 근데 쉽지는 않지,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민주당 뭐 국회의원들이 다 같은 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민주당이 법은 통과 많이 시켰죠. 근데 대중들이 원한 똘똘한 걸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언론중재법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잖아요. 뭐 검찰개혁 이런 것도.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저항이 심하죠. 근데 이 질끈 물고 그냥 가는 거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도 중도 의식 뭐 이런 거였어요. 저 정도의 공격하니까. 진짜 그런 건 좀 앞으로 우리 당이 반복해서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의총 때도 여러 번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네. 그럼 또 미워해요. 그런 말 한다고. 나 그 얘기 가끔씩 이렇게 여기저기 전해 들을 때마다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민정 의원이 오늘 한 3선쯤 했을 때 수박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은 민주당다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라 우리 5,000년 역사에 사실 지금 기득권 세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기득권입니까? 개혁 세력을 대표해서 청와대에 가 계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중도하고 타협해야 돼, 뭐 말도 안 되는 협치를 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기에 그걸 바꾸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면서 이재명을 때리는 형태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고민정 의원도 앞으로 그걸 많이 고민해야 될 텐데 저는 초선 때부터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초선 때는 이름을 알리자. 재선 때는 네. 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가 되자. 그리고 3선 때는 어찌됐든 간에 리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선배 의원이 되는 건데. 근데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보수의 길을 가도 익스큐즈가 되는 사람은 네. 한 명밖에 없습니다. 후보. 대선 후보. 그치. 대선 후보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보수적인 정치를 할 것 같으면 우리 당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기도한테도 좋은 소리 듣고 저기도한테도 좋은 소리 들으려면 저쪽에서도 이쪽에서도 박수 못 받거든요. 네.
51% 가지고 가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아니 왜 고민정 의원이 죄지은 것처럼. 아니. 그중에 개혁적인 국회의원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에게 매일 삼선 게시체를- 가서 수박 소리 듣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정말. 하는 얘기야 지금. 아니 오늘 제가 여기 수업 들으러 온 것 같은 느낌 있죠. 선배님들한테 선생님 교수님들 두 분 모시고. 아니, 그러니까 나도 저는 동료고요. 네. 이분이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아니 이쪽 구력으로 따지면은 저도 한 3, 4선 되니까. 네. 아니 그 지고 이기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어떻게 하면 지고 어떻게 하면 이기더라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진짜 척인데 정치인들은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지표가 없으니까. 네. 근데 흐름은 내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고민정 의원 좀 맥락이 다를지 모르겠는데 나는 고민정 의원이 좀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느끼는 게요. 깡이 생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중요하죠, 그래요? 중요하죠. 깡이 좀 생겼죠 본인이. 뭐. 아니,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한테 내가 최근에 반했던 거는 네. 뭐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인기 아나운서의 어떤 그 경력 때문에 자기 표정 관리하고 이미지 관리할 줄 알았거든요. 정말 개싸움 잘해. 그럼 된 거지 뭘. 아니 그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요. 제가 입사 동기 중에 박영선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초선 때 그걸 잘했어요 진짜로. 엄청 맞죠. 개싸움 기획위원회 했어요. 뭐부터 시작했고. 삼성 저격수 막부터 아, 시작해가지고 진짜 그 본인이 있잖아요. 거기도 유명한 앵커 출신이잖아. 근데 이것저것 안 가리고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나한테 그냥 그때 했던 말이 있어. 아 내가 쌈딱 이미지건 아닌데. 저도 그 고민이 똑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난 쌈딱 이미지 아닌데 내가 자꾸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서. 나쁜 거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선배님의 말을. 우리를 찍어주는 사람한테 잘 보일 생각을 해야지 안 찍어주는 사람한테 잘 보일 생각을 왜 하냐고. 맞아요. 후보는 표를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보수 쪽 정책도 차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제가 페이스북에 글 올릴 때도요 굉장히 많이 깎고 다듬고 해서 하는 겁니다. 제 감정 그대로 싫지 않고. 아 원래는 그 욕설이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훨씬 더 강하게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어떤 버릇이 있냐면 일단 한 번 쓰고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봅니다. 그러면 대폭 수정을 해요. 아, 내가 감정이 굉장히 격했구나. 그렇게 대폭 수정해서 했는데도 쌈딱 이미지로 자꾸 나오니까 내가 원래대로 그냥 다 했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고민도 들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짓인가 막 이런 생각도 근데 들고.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페이스북 네. 같은데 계속 기사화가 되면 네. 요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이 고민정 매기 한다는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일부러 무슨 말인지 그렇죠. 가져오니까. 네. 근데 그게 고민정을 키워버린 거예요. 그러죠. 잘 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진짜 우리가 좀 목마른 게 그런 거거든요. 진중군 같은 사람들이 뭐 친윤 뭐 평론가로서 막 기사화되면 화날 때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기사로 실어주는 거. 다만 저는 그분처럼 그렇게 막 얘기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청와대 대변인 할 때 제일 경계했던 게 막말 정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도 저는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어서 막말은 내가 전문가 아니에요. 아니요, 선배님도 막말은 아니에요. 우리 공갈 정청래 그 선생이라고. 단어가 상대방의 인격을 폄훼하거나 혹은 감정을 건드리는 말은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근데 물론 이제 제목이 그렇게 나가다 보니 되게 뭐 센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나름 굉장히 그 단어 하나 선택에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 그래서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그래도 품격을 끝까지 지키려 하는구나는 건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막말 정치는 하지 마시고요. 네. 막 말하는 걸 하세요. 예. 페이스 이랬어, 페이스. 장난할 때는 페이스 이랬어. 예. 자, 정청래 의원을 지금 옆에서 이제 감시하고 있는. 자, 알겠습니다. 자, 대선이 많이 남은 게 아니고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요, 하루의 뉴스가 막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휩쓸려 가면 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했냐고 하실 게 아니라 지금은 편 들어줄 때예요. 후보가 어디를 나갔는데 후보가 나간 걸 갖고 왜 나가게 했냐라고 싸울 게 아니라 그 선택을 존중하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군대는 아니지만 단일대원 느낌으로 그렇죠. 똘똘 잘 단단해져야죠. 뭉쳐가는 예, 그런 맞습니다. 것을 할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단단해져야 됩니다. 절대로 흩어져서는 안 되고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분열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켜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정 의원 후원 좀 해주세요. 농협 301-0213-1119-91. 저 여기 댓글창 위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떡 적어놓으셨다가 뭐 10,000원씩이라도 네. 10만 원 정도까지는 세액 공제가 되니까 네. 사실 돈 내는 게 아니고 돌려받는 건데 부어. 그거 해주시고요. 저도 광고 하나 있습니다. 네. 별, 빛, 결, 책방. 이기민 의원 마마. 안성. 아, 안타깝게 네. 억울하게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기민 의원의 책 이 남자가 사는 법. 네. 여러분 한 권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별빛결 책방. 네. 진짜 이 남자가 사는 법. 그 어떤 특정 세력한테 밑보이면은 말도 안 되는 걸로 의원직 날아간다는 걸 보여줬는데 네. 어떤 사람 부인은 있잖아요. 네. 주가 조작을 해도 검찰이 조사조차 못해요. 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이제 정상배죠. 참. 자동차 전용도로 뭐 고속도로 뭐 그거 그거 했다고 날린 거잖아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2심에서 이게 판사복인데요. 예. 400만 원인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원직 상실했는데 여러분 이기민 전 의원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보면 볼수록. 정말 괜찮아요. 네. 예. 아주 강직하고 순박하고 참. 딸만 셋입니다. 딸바바 아빠인데요. 자, 한별, 한빛, 한결. 그래서 별, 빛결 책방을 아예 만들어서 출판사를 만들어서 책을 네네. 펴냈습니다. 자, 한 권씩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민정 의원이 새날 시청자들한테 약속을 하나 하세요. 약속? 앞으로 5년이고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겠다고. 네, 변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럴 때 그냥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도록 늘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뭔가 결정을 할 때는 또 제 나름대로의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또 충분히 설명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커가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전 방송에서 좀 상당히 빡친 내용이 방송이 됐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끝날 무렵에. 민주당은요. 민주적인 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에요. 후보가 결정되면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정당의 전통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막 넘어가고 막 이거 방송한 거예요? 아니 보시면 알아요. 아, 어떤 그래요? 내용인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를 고질적으로 힘들게 해왔던 그 내용들이 다 사실상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의 사주였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그런 전통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통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정말 생각 없는 사람들 같으면은 내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같이 있던 사람인데 경선 때 그랬던 이재명 후보를 내가 어떻게 지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민주당 정치인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민정 의원처럼 열심히 뛰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서 정해놓은 후보니까. 그렇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아이, 그럼요. 저의 첫 번째이면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뛰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를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로 그치.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힘껏 달린 그 바통을 네. 윤석열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누구한테 그 바톤을 이어받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재명. 문 대통령을 지킵시다. 네.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저거 마지막으로 제가 읽으면서 끝내죠. 네. 금인정 의원 같이 읽을까요? 우리 연습 없이 한번 가봅시다. 네. 하나, 둘, 셋.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딱 맞네. 연습 없이.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